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인공 조명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한성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따라 유난히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 모인 자들의 재력 때문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탐욕과 기만의 냄새가 섞여 만들어낸 역겨운 아우라 때문이었다. 한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라는 명목으로 열린 이 연회는 사실상 썩어가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고 더러운 손을 맞잡는 위선의 장이었으며, 최고급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찬란한 빛조차도 참석자들의 눈동자 속에 서린 어두운 욕망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걸친 이들은 한 손에는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이지 않는 칼을 등 뒤에 숨긴 채 서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며 의미 없는 찬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으나 실상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지 확인하려는 짐승들의 탐색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회장의 동생인 한영석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건배사를 제의하려던 찰나, 거대한 참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진 연회장의 정문이 예고도 없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바람에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에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2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단순히 문이 열리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 마치 공간 자체를 베어버리는 듯한 날카로운 기류를 동반하고 있었기에 경호원들조차 감히 그들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잘라내어 만든 듯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서연화였고, 그녀의 곁에는 그 누구의 부축도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10년 전 가문에서 버림받다시피 쫓겨난 한성그룹의 장손 한강준이었다. 과거 휠체어에 무력하게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병약한 폐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을 심판하러 온 사신과도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소음 속에는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특히 단상 위에 서 있던 한영석 부회장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다. 서연하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천천히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지난 1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단련된 우아함과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10년 전 바로 이 호텔의 별관에서 치러졌던 그 치욕스러운 결혼식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는데, 당시 신랑인 강주는 혼수 상태에 빠져 식장에 나타나지조차 못했고, 시댁 식구들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살아있는 수탉을 안고 예식을 치르게 하는 정근대적이고 모욕적인 만행을 저질렀었다. 그때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갈고 닦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며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끌어내리려 했으나 강준이 내뿜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경호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연하와 강준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고, 연하는 샴페인 잔을 들고 멍하니 자신들을 바라보는 한영석의 아내이자 자신의 시숙모였던 최 여사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강주는 천천히 입을 열어놨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은아버지 제 다리가 멀쩡해 보여서 실망하신 눈치입니다라고 비꼬았고 그 한마디는 장내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한강준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전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으며 그가 입고 있는 슈트와 시계 그리고 연화가 착용한 보석들이 단순히 비싼 명품을 넘어선 희귀한 주문 제작품이라는 것을 눈치챈 몇몇 예리한 사업가들은 그들의 배후에 거대한 자본이 있음을 직감하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영석은 애써 비웃음을 흘리며 네가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며 소리쳤고 그는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내어 내 놈은 가문의 수치이고 저 여자는 닭이랑 결혼식을 올린 천박한 태생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영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또렷하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날의 수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조차도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을 독살하려 했던 당신들보다는 훨씬 더 고귀하고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죠라고 말하며 한영석의 치부를 정면으로 찔러버렸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한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독살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밖으로 내지 못했던 금기였기 때문이었다. 연화의 발언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들이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으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좌중을 압도했다. 격분한 한영석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당장 저 미친년과 놈을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그때 연 회장의 메인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고 원래라면 한성 그룹의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에는 현재 한성 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함께 대규모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파티를 즐기던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강주는 혼란스러워하는 한영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는 10년 전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준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사냥꾼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기에 한영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치는 파멸의 기운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연화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니며 마치 자신의 정원에 온 여주인처럼 행동했는데 그녀는 과거 자신을 하녀 취급하며 멸시했던 친척들에게 다가가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물잔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사촌 시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만지며 옷이 참 예쁘지만 곧 이런 사치를 누리기 어려워질 텐데 미리 아껴 입는 게 좋지 않겠냐고 속삭였고 그 말에 사촌 시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연화의 복수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오만과 허영심을 바닥부터 짓밟아 부수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자신이 겪었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그들을 밀어 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준과 연화가 보여주는 완벽한 호흡은 두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칼을 갈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호텔 지배인과 보안팀장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강주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들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명함에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오직 미리네이 인베스트먼트, 미리네 인베스트먼트라는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만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미리네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기에 명함을 받아든 지배인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강주는 지배인에게 오늘 이 파티의 비용은 내가 지불할 테니 나중에 청구서를 내 비서에게 보내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성그룹의 자금난을 빚고는 동시에 자신에게는 그 정도의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재력을 과시하는 행위였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한영석은 부들부들 떨며 내 놈들이 감히 내 안방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연화는 한영석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는데 그녀는 닭은 새벽을 알리며 어둠을 쫓아내는 동물이라며 이제 당신들의 길고 긴 밤은 끝났고 우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으니 그 더러운 입 다물고 우리가 주는 모이를 받아먹을 준비나 하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 말은 한영석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고 그는 혈압이 올라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사람들은 이제 한영석이 아닌 연하와 강준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었고 그들이 풍기는 미스터리한 힘에 매료되거나 압도되어 감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 한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한영석의 책사인 박전무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는데 그는 냉철한 이성으로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정중한 태도로 강준과 연화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연화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그녀에게 박전무는 10년 전 자신의 결혼식 날 강준의 재산 포기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기에 그 역시 용서받지 못할 살생부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일 뿐이었다. 강준은 박전무를 내려다보며 법을 좋아하니 법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조만간 법원 등기 우편이 빗발치게 될 테니 서류 검토하느라 밤잠 좀 설치게 될 것이라고 비웃어 주었다. 박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으며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연회장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서늘한 긴장감이 짙게 배어 있어 음악조차 다시 켜지지 않았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호텔 정문 앞에는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연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희열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전율이었다. 강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제 시작이라고 나직하게 말해주었고 연화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그 비오는 날 닭 한 마리를 안고 빗속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제국을 무너뜨릴 여왕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우면서도 뜨거웠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하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는데 그곳에는 한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와 한영석 일가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된 복잡한 도표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강주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영어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시작해.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자금과 인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며 한성그룹은 자신들이 무엇에 얻어맞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질식해갈 운명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도시를 삼킬 듯이 퍼부었지만 검은 세단은 그 어둠을 가르며 거침없이 질주해 나갔다. 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는 10년 전 그날처럼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있음에도 서연화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축축하고 비릿했던 공기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의 통쾌한 복수극이 주었던 희열이 서서히 가라앉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들어온 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이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흉터이자 그녀를 지금의 강철 같은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겨 팔려가듯 시집을 가야 했던 무력한 20살의 소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빗물에 젖은 채 수탉을 안고 서 있던 처량한 자신의 모습이 박제된 채 남아 있었다. 강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연하는 비로소 과거의 망령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현재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10년 전 한성그룹 회장의 저택 별관 마당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괴한 장례식이나 재물의식에 가까웠는데 하늘조차 그 부당함을 슬퍼하듯 하루 종일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화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 가문에 자신을 던졌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랑 없는 결혼식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 한영석 일가는 신랑인 강준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게 했고 대신 붉은 벼슬이 시뻘건 수탉 한 마리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며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자 애군을 막는 의식이라고 둘러댔었다.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뒤로는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그녀를 조롱했고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웨딩드레스와 꼬꼬대거리며 발버둥 치는 닭을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그날의 치욕을 견뎌냈는데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그 도끼는 훗날 그녀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식이 끝나고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본체가 아닌 정원구석에 방치된 낡은 별관이었는데 그곳은 마치 귀신의 집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신방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법적인 남편이 된 한강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앙상하게 마른 해골의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팔은 앙상하다 못해 투명할 지경이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천장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연하는 두려움보다는 본능적인 연민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한영석 일가는 강준을 단순히 병자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방치하여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곳에 들어온 이상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자를 살려야만 한다는 절박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연화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앙상한 팔을 드러낸 채 강준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간병인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웃으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가라 할 일을 해나갔다. 강준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아 나는 냄새와 욕창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연화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었다. 그녀가 강준의 손을 잡았을 때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순간 강준의 손가락이 가라고 움직이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는데 그것은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자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와도 같았다. 연화는 그 손을 마주잡으며 다짐했는데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남자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자신들에게 똥물을 끼얹은 저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노라고 맹세했다. 그 후로 연화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멍청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했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강준을 간호하고 그가 복용하는 약물을 몰래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투여되는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위축시키는 독극물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즉시 그 약들을 몰래 버리고 대신 영양가 높은 미음과 한약을 구애와 강준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틈틈이 경영학과 회계학 서적을 독파하며 한성그룹의 재무구조와 한영석 일가의 비리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공부가 점차 그녀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별관에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서 연화는 강준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잠든 의식을 깨우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강준이 눈을 떴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연화의 눈동자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던 그 밤을 두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강준은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쉰소리를 내뱉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또렷하게 살아 돌아와 있었고 그는 연화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재활은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전진해 나갔는데 강준은 낮에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하며 적들의 눈을 속였고 밤이면 연화의 부축을 받아 걷는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하며 잃어버린 육체와 정신을 되찾아갔다. 그 밀실 안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고 서로의 존재가 구원임을 확인하며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강준이 몸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그는 연화에게 자신의 숨겨진 계획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해외에 은닉해둔 자신의 개인 자산과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그림자 세력에 관한 것이었다. 한영석 일가는 강준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해외 계좌까지는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강준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월가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연화에게 미린의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의 설립을 지시하고 그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성그룹의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도록 했는데 연화는 강준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천재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는 낮에는 닭장 같은 별관에서 구박받는 며느리로 살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억 달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한영석 일가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밤 강준은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창가에 섰고 연화는 뒤에서 그를 감싸 안으며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강주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당신이 안고 왔던 그 닭은 어떻게 되었지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 연화는 피식 웃으며 당신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고아 먹인 그 삼계탕이 바로 그 녀석이었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털어내는 해방감과 앞으로 다가올 복수에 대한 잔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강주는 연화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요리할 차례야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맹세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연화는 현실로 돌아와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차는 어느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이 복수를 준비하며 마련한 요새이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안식처였으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는 곳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강준이 먼저 내려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은 10년 전 뼈만 남았던 앙상한 손이 아니라 단단하고 힘있는 남자의 손이었고 연화는 그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거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한성그룹과 관련된 온갖 뉴스 속보와 주식 차트들이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연화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져두고 곧바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철한 전략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준에게 한영석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자금줄이 막히니까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라고 보고했고 강준은 와인잔을 들고 그녀의 뒤로 다가와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예상대로군. 쥐새끼들은 구멍이 막히면 더 더러운 곳으로 숨어들기 마련이지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미소였고 그는 이제 그 쥐구멍에 휘발유를 부어버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연화는 화면에 띄워진 한성그룹 계열사 목록 중 알짜배기 회사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이 회사는 당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곳이었잖아 라고 제안했다. 강주는 연화가 가리킨 회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는데 그곳은 한성건설이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장을 방문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지만 지금은 한영석의 비자금, 저수지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곳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그곳을 첫 번째 제물로 삼지.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면 공매도를 시작하고 동시에 언론에 그들의 분식 회계 자료를 일부 흘려라고 지시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실행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며 이번에는 단순히 흔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고 그들이 누르는 키보드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전략 회의를 이어갔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작전을 점검하는 장군들과 같았다. 연화는 잠시 피곤한 듯 눈가를 문질렀는데 강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조금 쉬는 게 어때? 오늘 하루 긴장하느라 고생 많았잖아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지금 쉬면 긴장이 풀려버릴 것 같아.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대답하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의 말대로 그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고 이제 막 시작된 사냥을 멈출 수는 없었다. 강주는 그런 그녀를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며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세상이 뒤집어지는 꼴을 맨 앞줄에서 지켜봐야지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치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거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연화와 강주는 테라스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마치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장난감처럼 작게 느껴졌다. 저 멀리 보이는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곧 그곳에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연화는 난간을 꽉 잡으며 강준에게 물었는데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강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왕좌를 되찾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뒤에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연화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10년 전 닭 한 마리를 안고 울음을 삼키던 소녀는 이제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여제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가장 강력한 맹수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였으며 그들이 내리는 심판은 자비가 없을 것이었다. 해가 떠오르며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사냥 개시. 그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성그룹 본사의 회장 집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고가의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서류 뭉치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광경은 현재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자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파괴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빗발선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반쯤 으깨진 골프채가 들려 있었고 방금 전까지 그가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값비싼 가구들은 처참하게 망가져 더 이상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젯밤 파티장에서의 치욕스러운 사건 이후 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금융권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대출 상환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줄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격이었다. 한영석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향해 당장 그 미린의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목을 비틀어 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만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아는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든 채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한성 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하락하는 그래프가 붉은색 궤적을 그리며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손가락 하나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한성그룹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나 흥분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이성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주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연화가 설계한 복수의 판 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체를 극한까지 단련하고 있었고
가끔씩 연화 쪽을 바라보며 보내는 신뢰의 눈빛은 두 사람 사이의 결속력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해 지금쯤 한영석이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내밀 타이밍이니 미리 심어둔 끈앞풀을 통해 그들이 절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이 팔아치우려는 부동산 매물을 헐값에 매입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영석 일가는 아직도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10년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무력한 조카와 닭을 안고 벌벌 떨던 촌스러운 며느리의 잔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강준이 해외에서 운 좋게 돈을 좀 벌어와서 부리는 객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연화가 그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두뇌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영석의 아내인 최 여사는 집안의 가구들이 압류당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집안 고용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누려왔던 호화로운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자신이 한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연화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기계음만 듣고는 분에 못 이겨 최신형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 모습은 몰락해가는 귀족의 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성그룹의 자금난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은 물품 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화가 사전에 언론을 통해 한성그룹의 부도 위기설을 은밀하게 유포한 결과였다. 기자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 한영석 부회장을 에워싸고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야만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 뉴스로 생중계되면서 한성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하고 있었다. 연화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체면과 권위를 발가벗겨 대중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에게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한성건설이 보유한 알짜배기 땅인 송도 부지를 경매 시장에 내놓게 만들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 땅은 한성그룹 재기의 마지막 발판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궁지에 몰린 한영석은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협상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협상을 제안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깡패들을 동원해 강준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비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협상단 대표로 나선 박전무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한국 지사를 찾아갔는데 그가 예상했던 초라한 사무실이 아니라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 최상층 전체를 사용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사무실을 보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모델처럼 세련된 용모에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박 전무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태도에는 한성그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어 박 전무의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했다. 회의실로 안내된 박 전무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강준이 아니라 낯선 외국인 변호사와 화상회의 모니터라는 사실에 당황했는데 모니터 속의 인물은 음성 변조와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어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모니터 속의 인물은 서연하였지만 박 전무는 그녀의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해온 협상안을 들이밀었다. 그는 한성건설의 지분 일부를 넘길 테니 채무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당장 현금으로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송도 부지를 즉시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박 전무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며 과거 회장님과의 인연을 언급하려 했지만 연화는 차갑게 말을 끊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시대적인 정을 논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투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박 전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마 그 닭을 안고 있던 며느리가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큰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의구심을 거두고 패배감에 젖어 회의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영석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는데 그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뒷골목에 해결사들을 호출했다. 그는 강준과 연화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들라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해결사 두목인 일명 독사라고 불리는 남자는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부하들을 소집했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펜트하우스로 침투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챙기고 검은색 벤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리는 상대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보망과 사설 용병 부대를 거느린 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연화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연화는 보안 모니터를 통해 침입자들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강준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강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 밑에서 장총을 꺼내 들고 탄창을 확인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연화에게 당신은 안전한 패닉룸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나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확인해야겠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호신용 권총을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강준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전사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기계음이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진입했는데 그들은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방심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괴한들의 시야를 가렸고 동시에 강준이 쏜 총알이 정확하게 선두에 있던 독사의 다리를 관통했는데 비명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당황한 괴한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천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며 최루가스를 살포했고 순식간에 거실은 자욱한 연기로 뒤덮여 아비규환이 되었다. 연화는 방독면을 쓴 채 침착하게 괴한들의 뒤로 돌아가 전기 충격기로 한 명씩 제압해 나갔는데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신속해서 괴한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둘씩 바닥에 뒹굴었다. 강준은 쓰러진 독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벽에 밀치며 누가 사주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내 놈들의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이따위 장난감으로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다라고 으르렁거렸다. 상황이 종료된 후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괴한들을 연행해 갔는데 이는 연화가 미리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조치를 취해둔 덕분이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기업 테러로 규정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한성그룹이 채권단을 협박하기 위해 청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한영석은 이제 경제사범을 넘어 강력 범죄의 배우로 지목되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연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녀의 계획대로
한영석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다. 강주는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나와 연화의 옆에 앉으며 오늘 당신 정말 대단했어. 웬만한 특수부대원 뺨치던 데라고 칭찬했고 연화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닭 잡는 것보다는 쉽더라고 농담을 던지며 웃었다. 하지만 한영석은 쉽게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것은 음모이고 자신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인맥을 총동원해 정계로비를 시도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고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연화는 한영석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다음 단계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성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포섭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영석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임원들과 그의 학대와 무시에 지친 친인척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그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고 쥐새끼들은 살기 위해 선장인 한영석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화는 한성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이자 한영석의 오른팔이었던 김전무를 타깃으로 삼았는데 그는 한영석의 온갖 더러운 자금을 세탁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모욕과 쥐꼬리만한 월급뿐이었다. 연화는 김전무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그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를 넘기면 해외 도피와 신분 세탁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벼랑 끝에 몰려있던 김전무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김전무가 넘긴 장부는 한영석 일가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으며 연화는 이 장부를 손에 쥐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영석이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가 믿었던 충복들조차 그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밤은 깊었지만 연화와 강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는 한성건설의 부도 소식과 함께 한영석 부회장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로 들끓었고 한성그룹 본사 앞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연화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인은 다름 아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한영석의 아버지이자 강준의 할아버지인 한 회장이었다. 치매로 병석에 누워있다고 알려진 한 회장은 사실 한영석에 의해 강제로 요양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연화는 그를 구출해냄으로써 한영석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장의 목소리에 할아버님을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해 두세요.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병원 문을 닫게 만들 겁니다. 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와 강주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무너진 가문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들을 짓밟았던 거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전진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만 갔다. 한영석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지만 그가 최후의 발악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연화는 강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경기도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성요양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휴양시설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한영석 부회장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합법적으로 격리하고 감금하는 사설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기에 그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접근하는 이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길을 올라가는 검은색 벤의 뒷좌석에서 서연화는 태블릿 PC를 통해 요양병원의 보안 설계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고 옆에 앉은 한강주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가죽 장갑을 끼며 다가올 무력 충돌에 대비해 몸을 풀고 있었다. 강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10년 전 자신이 아무런 힘도 없이 이곳으로 끌려올 뻔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당시에는 연화의 기지와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었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한영석의 마수에 걸려 이곳 차가운 독방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병원의 정문 앞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경비원 복장이 아니라 마치 용병을 연상케 하는 전술 조끼와 진압봉으로 무장하고 있어 이곳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강준이 탄 차가 정문 차단기 앞에 멈춰서자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와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며 출입 통제 구역이니 당장 차를 돌리라고 위협적인 어조로 소리쳤지만 운전석에 앉아 있던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보안 팀장은 말없이 창문을 내리고 강준의 지시에 따라 엑셀을 밟아 그대로 차단기를 부수고 안으로 돌진해버렸다.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호루라기를 불고 무전을 치며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배는 병원 본관 입구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갔고 차문이 열리며 강준과 연화 그리고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입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병원 측의 경호 인력이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강준은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묵직한 주먹을 날려 선두에 있던 거구의 사내를 단 한 방에 기절시켜 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한때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던 병약한 남자가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날렵하고 파괴적인 움직임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연화에게조차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는데 그녀는 강준이 지난 10년간 재활을 넘어 인간 병기에 가까운 신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준이 전방에서 길을 뚫는 동안 연화는 후방에서 병원의 중앙 통제실을 해킹하여 모든 전자식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CCTV 영상을 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준 일행은 할아버지가 감금되어 있는 VIP 병동이 위치한 최상층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층마다 배치된 한영석의 하수인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분노로 무장한 강준의 앞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놈이 칼을 꺼내 들고 강준의 복부를 찌르려 달려들었지만 강준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 대신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뼈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들어올려 벽으로 내던져 버렸다. 최상층 복도 끝에 위치한 특실 앞에는 한영석이 심어놓은 최정예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고용된 깡패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로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강준은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의 뒤에는 서연화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강준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버프가 되어 주었다. 경호 팀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덤벼들자 강주는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턱을 올려쳤고 동시에 옆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를 한 팔로 막아내며 로우킥으로 상대의 무릎을 박살내버렸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육탄전은 처절하고 잔혹했는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난무했지만 강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경호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자 강주는 그를 내려다보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바닥에 던지고 도망쳤다. 강준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리더기에 갖다 대자 삐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실 안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강준의 조부인 한태산 회장이었다. 강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말라비틀어진 손을 잡으며 오열을 터뜨렸는데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강인했던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다.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다가가 준비해온 해독제가 든 주사기를 꺼내 한 회장의 정맥에 주사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약물로 한영석이 노인에게 투여해온 기억 억제제와 수면제를 중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약물이 투여되고 몇 분이 지나자 한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하여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으나 강준이 할아버지죠. 강준이에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울부짖자 점차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강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네가 정말 강준이냐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꿈이 아니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고 강준은 제 살을 꼬집어 보이며 꿈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를 구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상황을 파악한 한 회장의 눈빛이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며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아들인 한영석에게 배신당해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다. 연하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한영석 일당이 곧 들이닥칠 테니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때 병원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한영석이 보낸 지원 병력과 경찰 헬기가 동시에 도착하여 병원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이는 한영석이 이판사판으로 나오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했다. 한영석은 병원장에게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살아서 병원을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병원장은 건물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남은 경비 인력을 총동원해 강준 일행을 포위하려 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계산에 넣어두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미린의 인베스트먼트 소속의 헬기를 호출하여 옥상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준이 한 회장을 등에 업고 연화의 호의를 받으며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오르는 동안 병원 내부는 좁고 쫓기는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섬광탄과 연막탄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잠겨 있었지만 강준이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아 문을 부수고 나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찬 비바람과 함께 옥상을 점거하고 있는 한영석의 직속 킬러들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권총을 겨누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강주는 등에 업힌 할아버지를 연화에게 맡기고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강준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킬러 중 한 명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리고 총을 빼앗아 나머지 2명의 다리를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연화는 강준의 부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한 회장을 부축하여 도착한 헬기에 태웠고 강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후방을 경계하며 마지막으로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자 뒤늦게 옥상으로 올라온 한영석의 부하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헬기 안에서 연화는 구급 상자를 꺼내 강준의 상처를 지혈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강준은 괜찮다고 웃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한 회장은 손자의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며 늙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한 회장은 강준과 연화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으며 한영석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동시에 며느리인 연화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내가 눈이 멀어 닭이랑 결혼시켰던 아이가 우리 가문을 살릴 봉황이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죄했고 연화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님,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입니다라고 위로했다.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 도시는 화려한 야경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서는 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영석은 병원에서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절망감에 빠져 술병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는데 그는 이제 자신이 끝장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게다가 자신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하며 비자금 계좌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연화가 손을 써둔 덕분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단돈 10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측근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가기 시작했고 한영석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겨져 다가오는 파멸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준과 연화는 한 회장을 모시고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나타난 한 회장의 모습에 장내는 술렁거렸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한영석의 만행을 고발하자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손자인 한강준에게 양도한다고 선언하며 그가 한성그룹을 이끌 적법한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옆에 서 있던 강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 뜻을 받들어 그룹을 썩게 만든 환부들을 도려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화는 단상 아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준은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영석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했는데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이사들은 모두 강준의 편에 서서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한영석을 존속 살해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어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남게 되었다.
한영석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와 자식들조차 그를 외면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강주는 회장실에 들어가 한영석이 쓰던 의자를 걷어차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한숨이라기보다는 긴 전쟁을 끝낸 장수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숨결이었다. 연화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뒤에서 껴안으며 수고했어. 이제 정말 끝났네라고 속삭이자 강주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며 아직 하나가 남았어.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10년 전 결혼식 때 주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연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때는 닭이 내 자리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라고 프로포즈했고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전쟁터 위에서 피어난 꽃처럼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한성그룹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고 채권단은 강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며 조기 상환을 압박하고 있었다. 강준과 연하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부실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자본을 수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연하는 냉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적자 계열사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했고 강주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 그러던 중 한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적대적 M&A 시도가 감지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한영석이 옥중에서 사주한 또 다른 검은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외국계 헤지펀드인 블랙스톤 캐피털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한성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해왔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준을 경험 없는 낙하산 경영인으로 매도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연하는 이것이 한영석의 마지막 발악임을 간파하고 블랙스톤 캐피털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정보망을 가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을 멸시했던 동창이 블랙스톤의 한국 지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동창은 연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경영권을 넘기면 거액의 위로금을 챙겨줄 테니 얌전히 물러나라고 조롱 섞인 제안을 해왔지만 연하는 피식 웃으며 내가 닭이랑 결혼해서 배운 게 있다면 끈기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민 그 더러운 돈다발로 내 자존심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운이 다시 감돌기 시작한 한성그룹 본사에서 강준과 연하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준비하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들은 소액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심 어린 호소를 했고 노조를 만나 고용 안정을 약속하며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강준은 할아버지인 한 회장의 명예를 걸고 회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연하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남편을 황제의 자리에 올리겠다는 집념을 불태웠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부을 듯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도심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듯 했는데 그것은 오늘 벌어질 처절한 혈투를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블랙스톤 캐피털이 고용한 시위대 그리고 한성그룹의 노조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성과 몸싸움은 이곳이 신성한 경영의 장이 아니라 욕망과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전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사람들의 눈에 서린 광기와 흥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최루탄 냄새 대신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스러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서연아는 검은색 벤틀리의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늘 전쟁을 끝낼 결정적인 무기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옆에 앉은 한강주는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겨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다. 오늘의 적은 감옥에 갇힌 한영석이 아니라 그가 옥중에서 끌어들인 외국계 헤지펀드 블랙스톤 캐피털이었으며 그들의 한국 지사장인 제시카 최는 연화의 대학 동창이자 과거 그녀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인물 중 하나였다. 제시카는 학창 시절부터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했던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연화가 빚에 팔려가듯 닭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비웃으며 조롱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강준의 경영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아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한성그룹을 조각내어 해외 자본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미 상당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 차가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지만 강준과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 맞은편에는 제시카 최와 블랙스톤 측 변호인단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시카는 연화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천박한 우월감은 감출 수가 없었고 그녀는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짐승이랑 살더니 이제야 사람 구실 좀 하러 나왔나 보네 라고 비꼬며 연화의 심기를 건드리려 했다. 하지만 연화는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침착하고 여유로워서 오히려 제시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게 만들었다. 강준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곧바로 살벌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는데 블랙스톤 측 주주들은 미리 짠 각본대로 강준의 과거 병력과 경영 경험 부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제시카 최가 발언권을 얻어 단상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을 향해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선동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의 아내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스크린에는 연화가 과거 빗속에서 닭을 안고 있는 사진을 띄워놓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연화는 스크린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수치심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기에 그녀는 제시카의 저열한 공격이
오히려 그녀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제시카의 선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준이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중저음의 울림은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내 아내를 모욕했지만 정작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쟁자이자 이 시장의 포식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 강준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의 메인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고 그곳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한 투자회사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지배구조와 소유주 명단이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대표이사 CEO의 이름에는 한강준 해인강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최고 전략 책임자 CSO의 이름에는 서연화 CEO의 바가 적혀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과 강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이자 당신네 블랙스톤 캐피털의 모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제시카 최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그녀는 자신이 공격하고 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제시카를 향해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는데 제시카 내가 자랑하던 그 정보력이라는 게 고작 10년 전 가십거리에 머물러 있었다니 실망이네. 투자의 기본은 상대방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잊었니라고 일갈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오만함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무능한 경영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충격에 빠진 주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강준 쪽으로 기울었는데 블랙스톤 측이 매수했다고 믿었던 소액 주주들조차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가 한성그룹의 오너라는 사실에 환호하며 강준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어 지침을 받으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해고 통보와 함께 즉시 철수하라는 싸늘한 명령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녀가 준비했던 모든 공격 논리는 강준과 연화의 압도적인 실력과 배경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강준은 쓰러진 제시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주주들을 향해 저는 한성그룹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린의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결합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라고 선포했고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어 진행된 표결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는데 블랙스톤 측이 내세운 회의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강준이 제안한 신임 이사 선임안과 경영 정상화 계획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연화는 스크린에 띄워진 투표 결과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지난 10년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헤비한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강준의 손을 꽉 잡았고 강준 역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는데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했던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였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강준과 연화의 앞을 수많은 기자들이 가로막았지만 이제 그들의 질문은 공격적이거나 조소 섞인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기자가 연화에게 닭과 결혼했던 과거가
수치스럽지 않느냐고 멍청한 질문을 던지자 연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닭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죠. 그날의 닭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견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장면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제시카 최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녀의 몰락은 자만심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본사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아침 내내 찌푸렸던 하늘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강주는 연하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며 이제 정말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어. 당신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고 연하는 강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것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강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내부의 적즉 나태함과 관료주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는데 한영석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 중 일부가 해외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배후에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연화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준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아직 구석에 먼지가 남아 있었네.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기왕 대청소를 시작했으니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치워야지라고 대답하며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는 웃음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승리자의 웃음이었다.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강준과 연하는 이제 서로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한성그룹이라는 거함을 이끌고 거친 바다를 향해 항해할 준비를 마쳤다. 닭을 안고 울던 소녀와 휠체어에 앉아 죽어가던 소녀는 이제 전설이 되어 세상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경영권 방어전이 서연화와 한강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후에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잔재들은 여전히 독버섯처럼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특히 감옥에 수감된 한영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가동한 불법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서울의 변두리 폐쇄된 물류 창고로 위장된 이 범죄의 온상은 겉보기에는 버려진 건물처럼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그 지하에서는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영석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해외 도박 사이트와 유령 회사들을 거쳐 세탁되고 있었다. 연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이 복잡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들의 물리적 거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녀는 이것을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뿌리 뽑아 한영석에게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절망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 강주는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 팀원들을 이끌고 창고 주변을 포위했고 연하는 현장 지휘 차량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작전 개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의 수신호와 함께 창고의 녹슨 철문이 폭파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고 섬광탄이 터지며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국제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당황하여 무기를 찾으려 우왕좌왕했지만 이미 들이닥친 강준과 보안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준은 선두에 서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드는 거구의 사내를 가볍게 피한 뒤 명치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고 뒤이어 달려드는 두 명의 적을 동시에 발차기로 제압하며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인 무력을 과시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무자비하게 적들을 유린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악을 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징벌자의 몸짓에 가까웠다. 연화는 통신을 통해 강준에게 서버실의 위치와 적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며 그가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에 도달한 강준은 그곳을 지키고 있던 조직의 간부와 마주쳤는데 그는 한영석의 사주를 받고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해온 냉혹한 킬러이자 해커였다. 그는 강준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단검을 꺼내 들고 덤벼들었지만 강준은 그의 칼날을 맨손으로 막아내는 대신 재킷을 벗어 던져 그의 시야를 가리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팔을 꺾어버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격렬한 격투 끝에 간부가 바닥에 쓰러지자 강준은 숨을 몰아쉬며 서버실의 문을 열었고 뒤따라 들어온 연화는 즉시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데이터 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자금 세탁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영구 보존, 처리해 버렸다. 화면에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한영석의 생명줄은 끊어졌어. 이 자료 하나면 그는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설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강준을 바라보았고 강준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한성그룹의 비자금 세탁 현장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으로 도배되었지만 이번 보도는 과거와 달리 현 경영진인 강준과 연화가 직접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칭송 일색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영석에게 범죄 수익 은닉 및 테러 자금 지원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고 이제 그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연화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직감하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뒤 강준과 함께 서울 구치소로 향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감이 아닌 모든 업보를 마무리 질러가는 집행관의 엄숙함이 서려 있었다. 접견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한영석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에 덜한 눈을 한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한영석은 연화와 강준이 들어오자마자 발작적으로 유리벽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러댔는데 그는 내년 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숨겨진 돈이 아직 남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강준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유리벽에 갖다 대었는데 그것은 어젯밤 창고에서 확보한 그의 모든 비밀 장부와 해외 계좌의 접속 코드가 담긴 것이었다. 강준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당신의 그 숨겨진 돈은 이제 국고로 환수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될 겁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더러운 탐욕의 결과물은 이제 영원히 되었으니 꿈 깨십시오. 라고 차갑게 통보했다. 한영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비자금마저 날아갔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연화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고 한영석을 향해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한영석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작은 아버님 기억나세요? 10년 전 제 결혼식 날 저에게 닭을 안겨주시며 뭐라고 하셨는지 닭대가리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물 흐린다고 하셨죠. 라고 과거의 모욕을 상기시켰다. 한영석이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연화는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는데 그런데 어쩌죠? 그 닭대가리 같은 년이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앉았네요. 당신은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그 오만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당신이 짐승 취급했던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은 한영석에게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발광하는 한영석을 제압하여 끌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화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비로소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강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과거는 없어. 라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구치소의 긴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그들에게 세상이 보내는 축복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동안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었는데 강주는 연화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저 햇살처럼 밝고 투명할 거야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너진 한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그들은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정상에 선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주는 태블릿 PC를 켜고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던 때와 달리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연화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원로 이사들이었고 그들은 강준과 연화의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인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힘으로 회사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에 연화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강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당신 이제 진짜 회장님 소리 들어도 되겠어. 꼰대 같은 이사님들이 항복 선언을 했거든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강준은 피식 웃으며 회장님은 무슨 나는 당신의 영원한 머슴이지 평생 당신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으로 살 거야 라고 대답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강준은 갑자기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연화의 손을 이끌고 다리 난간으로 다가갔다. 아래로 흐르는 한강 물결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것은 10년 전 그들이 별관에 갇혀 지낼 때 찍었던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준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그는 연화에게 이 사진을 이제 보내주자.
과거의 아픔과 함께 이 강물에 흘려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추억들로만 채워나가자라고 제안했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사진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는데 조각난 사진들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강물 위로 떨어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됨을 느꼈다. 연하는 강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 맛이 예전과는 다르게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준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회사로 돌아가야지라고 물었고 강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오늘은 농땡이 좀 치자. 우리 10년 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잖아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연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 회장님이 까라면 까야지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 공원을 거닐기 시작했는데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준은 연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고 연하는 당신이 스스로 일어난 거야. 나는 그저 손을 잡아줬을 뿐이고라고 대답하며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부부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고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시는 다시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멀리 한성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도 불이 켜졌는데 그 불빛은 예전의 위압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도시를 밝히는 따뜻한 등대처럼 보였다. 연하와 강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대상을 잃었지만 대신 지켜야 할 것들을 얻었고 파괴가 아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모든 악연은 끊어졌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고 한성그룹 본사 앞의 정원에는 1년 전에 그 살벌했던 시위대와 경찰 차벽 대신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그 꽃잎들이 떨어지는 아스팔트 위로는 활기찬 표정의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335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과거 한영석 체제하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던 군대식 조직 문화는 한강준 회장과 서연화 부회장의 취임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주의와 자유로운 소통이 오가는 실리콘밸리식 혁신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회장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창한 현판이 아니라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룹의 경영 지표와 직원들의 익명건의 사항이 롤링되는 대형 디지털 보드였는데 이것은 경영진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회사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 강준과 연하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보고만 받는 제왕적 경영자가 아니라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진정성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해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다. 서연아는 1년 전 전장을 지휘하던 냉혹한 전략가의 모습에서 한층 더 여유롭고 세련된 여성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예정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집무실 창가에 서서 잘 정돈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치열했던 시간이었는데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와 AI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지만 그녀는 닭을 안고 버텨냈던 그 끈기와 오기로 모든 난관을 돌파해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1위라는 타이틀이 적힌 경제 잡지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소중한 것은 매일 밤 퇴근길에 강준이 잡아주는 손의 온기였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강준이 들어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준비됐어. 우리의 진짜 결혼식을 올리러 갈 시간이야. 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 열리는 결혼식은 11년 전 비 오는 날 처량하게 치러졌던 그 가짜 의식을 덮어쓰고 새로운 기억을 심기 위한 두 사람만의 성스러운 리추얼이었는데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처음 버려졌던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 바로 그 별관 정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음산한 귀신의 집이 아니라 강준과 연화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야생화와 조형물들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갤러리 정원으로 재탄생해 있었고 칙칙했던 회색 벽돌 담은 헐리고 탁 트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11년 전 하늘이 뚫린 듯 퍼붓던 비는 온데간데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서는 눈부신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하늘조차도 그들의 지난 고생을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하객들 역시 그들의 몰락을 구경하러 왔던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회사를 살리는 데 동참했던 임직원들과 그들이 후원하는 재단의 아이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소중한 지인들로만 채워져 있어 식장의 분위기는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대기실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싸구려 대여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해주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티아라 대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화관이 올려져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던 연화의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여자가 더 이상 누군가의 대용품이나 희생양이 아닌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 때문이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 회장이 들어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손을 잡았는데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는 이제 말도 제법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연화야, 너는 우리 가문에 들어온 복덩이가 아니라 이 늙은이가 지옥에서 건져 올린 천사다. 내 손자가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집안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연화는 한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저야말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님이라고 대답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강준은 연화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섰는데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1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각자 다른 의미로 죽어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서로의 곁을 지키고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강준은 연화의 귀에 대고 오늘은 닭은 없어 오직 당신과 나뿐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속삭였고 연화는 피식 웃으며 그러게 닭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라고 농담을 받아치며 긴장을 풀었다. 두 사람이 발을 맞춰 한 걸음씩 내딛자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꽃잎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길은 단순히 결혼식장의 통로가 아니라
그들이 10년 동안 헤쳐온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하여 펼쳐진 승리의 퍼레이드였고 그들은 그 길의 끝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맹세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줄의 단상에 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직접 준비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는 진심 어린 고백들이었다. 강주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당신이 가져온 닭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남은 생은 당신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받쳐주는 단단한 대지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했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연화는 마이크를 잡고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나를 지켜주었던 그 닭처럼 아니 그보다 더 용감한 당신의 아내로서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서약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고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반지 교환의 순서가 되자 강주는 10년 전 준비했으나 주지 못했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연화는 강준의 손에 심플한 백금 반지를 끼워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행진을 외치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꽃길을 걸어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고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샴페인이 터지고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개 중에는 닭 모양의 인형을 선물로 가져온 센스 있는 직원도 있어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연화는 그 인형을 받아들고 높이 들어 올리며 이 녀석은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로 삼아야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혁신의 상징으로 말이죠. 라고 재치 있게 말해 좌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밤이 깊어지자 파티는 절정에 달했고 강준과 연화는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별관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그들이 10년 전 몰래 숨어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추억의 장소였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마치 그들을 향해 경례를 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강주는 재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걸쳐주며 춥지 않아라고 물었고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당신이 옆에 있는데 추울 리가 있나라고 대답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강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라고 물었고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솔직히 말하면 꿈에도 몰랐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닭이 날지는 못해도 새벽이 온다는 건 가장 먼저 안다는 거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강주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들은 날개가 꺾인 채 바닥을 기어야 했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이 올 것을 믿으며 어둠 속을 걸어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는 연화의 이마에 키스하며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구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야. 앞으로 펼쳐질 10년, 20년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전쟁터라도 소풍 가는 기분일 거야 라고 고백했다. 연화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퍼즐 조각이니까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살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수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나누었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과 연화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평소처럼 본사로 출근했는데 수행 비서들이 놀라서 쳐다보자 두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실컷 놀 거야라고 쿨하게 대답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장실과 부회장실이 나란히 붙어 있는 최상층 복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는데 강준이 연화에게 오늘도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까라고 물었고 연화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물론이지 준비됐어. 파트너라고 대답하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들의 모습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즐거움에 푹 빠진 혁명가들처럼 보였고 그들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복도를 지나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가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한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고 강준과 연화의 경영 철학은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했다. 그들은 10주년 결혼기념일마다 닭고기 요리를 직원들에게 대접하며 초심을 되새겼고 사내에 닭 모양의 조형물을 세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를 닭을 안고 시집온 여자라고 비웃지 않았고 대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철의 여인이자 황제의 곁을 지키는 지혜로운 황후로 칭송했다. 어느 날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이냐고 묻자 연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닭 한 마리를 안고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닭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녀의 답변은 화면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집무실에서 그 방송을 지켜보던 강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의 아내를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보다 환하게 빛나는 것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찬란한 인생이었다. 닭을 안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소녀는 이제 수십억 달러 기업의 CEO인 남편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이 되었고 그들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강준과 연화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